네, 여러분 이 시간에는 발해하고 신라 말 후삼구까지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93쪽이에요. 93페이지. 선생님하고 수업 듣고 또 교과서 읽어보고 학습 자료 다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지요.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빠르게 학습 자료 먼저 보세요. 자, 발해의 건국. 발해의 건국을 생각할 때 항상 고구려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게 바로 668년이에요. 그러니까 666년에 연개소문이 사망을 하고 연개소문의 동생하고 아들이 이제 권력 다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668년에 신라와 당의 연합군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68년 이후에 30년 후에 발해가 생겼다. 그러면 여기다 30 더해보세요. 698년이죠. 그죠? 그래서 698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몇 세기죠? 7세기지. 7세기. 자, 가보겠습니다. 유민들은 남아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고구려 멸망 후에 고구려의 유민들이 당에 의해서 다른 지역으로 강제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요서 지역은 배웠죠? 요하강의 서쪽이라는 거죠. 강제 이주를 당했어요. 그런데 거란 역시 이제 당의 영향권에 있었는데 거란이 당에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결국에는 당나라가 거란족을 진압을 하러 가게 돼요. 이 진압하러 가면은 고구려 유민들한테 크게 신경을 못 쓰겠네요. 그래서 그 틈을 노려서 누가 그렇죠? 여러분 다 아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대조영. 들어봤죠? 대조영.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과 말가린을 이끌고 만주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세웠다. 그게 바로 698년이다. 그 말이죠. 698년. 자, 가보겠습니다. 건국. 대조영이 동모산 근처에 도읍을 정했다. 698년. 고구려 유민도 있고 말갈족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밑에 아래쪽에는 신라가 있고 통일신라가 있고 위에는 발해가 있기 때문에 남쪽과 북쪽, 남국과 북국이 있다 해서 남북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발해를 만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나는 누구를 계승했다? 그렇죠. 계속 나오죠. 고구려를 계승했다. 중요합니다, 이거.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왕 3명은 꼭 공부하셔야 돼요. 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사람 무왕입니다. 무왕은 왠지 칼 좀 썼을 것 같죠? 무자를 썼잖아요. 자, 이 사람의 경우에는 당을 견제하고 먼저 공격하기도 합니다. 산둥반도를 먼저 공격하기도 하고 당하고 신라가 한편이잖아요. 당하고 신라에 대응을 해서 발해, 돌궐, 일본이 한편입니다.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돼요. 자, 무왕의 경우에는 강경책, 이제 세게 나갔었다. 그러면은 이후에 문왕의 경우에는 왠지 글을 좀 좋아했을 것 같죠? 당하고 잘 지내고 당의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집중을 한 왕입니다. 선진 문물 수용. 그리고 천도, 도읍으로 옮기게 되죠. 도읍으로 옮긴 이 지역도 상당히 자주 나와요. 3번 써세요. 상경, 용천부. 지역 이름이에요. 상경 용천부라는 곳으로 천도를 하고 통치 체제를 정비합니다. 나중에 지도로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선왕의 경우에는 가장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이에요. 이전의 왕들이 워낙 잘해놔서 선왕 때 이제 꽃을 피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동, 대부분 말갈족도 그리고 요동 지역까지 진출하고 최대 영토, 그러니까 최대 영토 이후에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이때의 별명인데 이게 굉장히 유명해요. 들어봤을 것 같아요. 해, 동, 성, 구. 바다 건너 동쪽에 융성하게 잘 사는 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봤을 때 바다 건너 동쪽에 있는 발해는 동쪽에는 잘 살더라, 아주 융성하더라 이런 뜻으로 불렀던 한마디로 발해의 별명입니다. 해동성국 중요합니다. 해동성국이라고 불렀던 남들이 그렇게 불러줬던 시기의 왕이 누구라고요? 그죠? 지금 선왕 얘기하고 있죠? 선왕입니다. 선왕. 선왕 보셔야 되고. 자, 넘어가 보죠. 통치체제 5번에 보시면 뭐라고 쓰냐, 지금 중국에서 먼저 선진문물 나왔던 그죠? 당나라의 선진문물을 수용을 해요. 그래서 통치체제, 중앙정치, 중앙에서 정치하는, 그러니까 수도에서 정치하는 건 삼성육부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아직 당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죠. 근데 당의 통치체제가 삼성육부예요. 근데 이 삼성육부를 받아들여서 발해에서 발해의 입맛에 맞게 바꿔서 씁니다. 근데 이 삼성은 크게 성이 세 개겠죠? 정당,
선조, 중대. 그리고 부는 몇 개? 6개의 부. 6개의 부가 실제 발로 뛰는 행정 실무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이제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하겠죠. 결정을 하면 이 육부에서는 실제로 발로 뛰는 일을 하는 거죠. 실무를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독자적이라는 거예요. 중국 것을 받아들였지만 우리가 발해 스타일로 독자적으로 운영을 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어디의 장관? 그 장관의 이름은 바로 대내상이라고 한대요.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6번에 쓰실 것은 바로 정당성입니다. 바로 여기 있죠? 정당성. 정당성을 쓰시면 돼요. 정당성. 정당성의 장관인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고 그 아래에 좌사정, 우사정을 두었다. 그리고 육부를 관할하는데 좌사정, 우사정이 따로따로 관할을 해요. 이것도 이제 중국 스타일하고는 다른 스타일입니다. 발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육부의 명칭은 유교적인 충, 인, 의, 지, 예, 신 해서 6개의 부를 유교 덕목의 이름을 붙였어요. 이것도 당나라 스타일이 아니고 발해의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별표. 자, 지방의 경우에는 땅이 넓습니다. 집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해 땅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5개의 경, 당연히 이제 수도 역할을 하는 5경, 그리고 15개의 부, 중심지를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수도는 상경 용천부이고 각 지역마다 중요한 거점에다가 5개의 경을 또 세워놨다. 그래서 5경, 그리고 15부. 여러분 학습지나 다른 이제 문제집을 보시면 5경, 15부, 62주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지방을 다 분산, 다 찢어놓고 행정구역으로 편성을 했다. 상당히 세련된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지방 완전히 작은 촌락 단위는 말가래의 토착 세력, 손주들이 다스리게 그냥 두기도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발해 문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발해 문화에서 당연히 중요한 포인트는 고구려를 계승했고, 당연히 이게 기본이에요. 이 기본 베이스에 당나라 문화, 중요하고 세련된 국제적인 문화까지 다 수용을 했다. 그래서 발해의 스타일은 한마디로 국제적이고 독자적이다. 이거 중요해요. 자, 넘어갈게요. 자, 어디에 문화를 계승했다고? 그렇죠. 계속 나오죠.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고구려 문화를 계승한 증거가 이게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 한국사 능력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오거든요. 정의 공주 무덤, 그리고 석등 몸체의 연꽃무늬, 톡이나 기와 이런 거 다 고구려 스타일이거든요. 이불병좌상, 온돌은 아실 것 같고, 이불병좌상은 뭐냐? 불은 부처님이에요. 2개의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있다는 뜻입니다. 2개의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있다. 이거 국립중앙박물관 가시면 1층에 딱 들어가자마자 있어요. 진짜 이거 중요한 유물이거든요. 온돌은 아실 것 같고, 그러면 당의 문화를 계승한 내용은 뭐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당의 문화를 계승한 거, 고구려 문화 계승한 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당나라 스타일은 바로 당나라의 무슨 성? 아직 안 배웠는데 장안성. 당나라의 수도입니다. 당나라의 수도의 장안성의 특징은 뭐냐면 계획도시예요. 그래서 만들 때부터 생각하고 도로도 놓고 건물도 세웠기 때문에 되게 질서정연합니다. 그리고 반듯반듯하거든요. 그것을 본떠서 그걸 따라해서 수도 상경성, 이건 발해의 수도잖아요. 발해의 수도를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일본도 이걸 따라서 해요. 자, 넘어가 볼게요. 고구려하고 당 문화가 당연히 짬뽕이 된 부분도 있겠죠. 짬뽕 된 부분. 자, 짬뽕된 부분으로 나오는 가장 유명한 유물은 바로 이겁니다. 뭐다? 정효공주 무덤이에요. 아까는 정예공주였죠. 둘이 자매입니다. 근데 이제 스타일이 달라요. 보시면 정효공주 무덤은 고구려 스타일의 천장에다가 벽돌 무덤, 벽화 인물까지 있는데 당나라 스타일까지 이제 같이 포함이 돼요. 이 벽돌 무덤 자체가 당나라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전체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발해는 유학을 씁니다. 통치 이념으로 유학을 쓰고, 당연히 유교적인 인재를 키우고 싶겠죠. 그래서 세운 학교가 있어요. 이것도 잘 나와요. 주자감. 여러분 많이 틀립니다. 왜냐면 비슷한 게 많죠. 국자감도 있고 태학도 있고 비슷하죠. 근데 발해는 뭐다? 주자감입니다. 주자감. 그리고 이제 교육적인 내용 할 때 하나 더 써두시면 여사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여사는 뭐냐? 공주나 이런 왕실의 여자들 있죠.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유교적인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교육을 굉장히 잘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여사제도라는 게 있어서 교육을 굉장히 잘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유교 경전과 중국 역사서의 내용을 인용해서 묘지석, 사람이 죽으면 이제 비석에다 글 쓰잖아요.
그거를 남겨놓을 때 유교 경전을 이제 활용을 해요. 굉장히 수준 높은, 아주 높은 수준의 문학을 보여주고 학문을 보여주고 그럼 불교는 어떻게 되냐? 아까 이불병자상 있었잖아요. 이거 당연히 불교 내용이죠. 불교 역시 지배층을 중심으로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그리고 상경에 많은 사원이 건립이 돼요. 자, 대외 교류 볼까요? 발해는 국제적이라 했죠. 그 다른 나라하고 교류를 많이 합니다. 장사도 많이 하고. 첫 번째는 당연히 당나라가 제일 중요한 상대겠죠. 문왕 이후에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무왕 때는 싸움을 했다 했죠. 무왕 때는 사이가 안 좋았겠지만 문왕 때는 사이가 좋습니다. 그래서 문왕 이후에 활발히 교류를 하고 승려, 유학생 이제 유학적인 부분이 많겠죠. 당으로 가서 문물을 접했다. 여러분 그 빈공과 기억하시죠? 빈공과. 당나라가 과거 시험을 보는데 손님이 보는 시험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통일신라 사람들, 최치원 이런 사람들이 합격했던 그 빈공과에 발해 역시 많은 합격자를 배출을 합니다. 그리고 영주도, 이건 길, 조공도, 이것도 길입니다. 길이 있어요. 당으로 가는 길. 이것도 지도로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따 볼게요. 자, 그리고 처음에 10번에 들어갈 나라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이 당시 일본하고 발해도 교류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당하고 신라가 한편이기 때문에 발해의 경우에는 일본하고 이제 친분을 쌓는 거죠. 그리고 활발하게 교육을 합니다. 근데 이 발해가 일본에 보내는 내용을 보면은 자기 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거기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고구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려라고 했던 고구려 후예다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해요. 자, 그 다음 11번 신라. 이거 중요합니다. 요즘 가장 각광받는 부분이 바로 이거거든요. 아주 예전에는 발해하고 신라가 대립관계였다가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발해와 신라가 당연히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당연히 긴장 관계지만 교류를 안 했냐? 아니다. 교류하고 친분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죠. 보시면 건국 초기에는 대립을 했어요. 당연히 긴장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사신도 왔다 갔다 하고 교통로도 있습니다. 이것도 지도로 함께 보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교과서가 93쪽. 이거죠? 자, 발해의 발전과 문화 보겠습니다. 누가 건국했다고? 그죠? 대조영이죠. 대조영. 몇 년이라 했습니까? 고구려 망하고 30년 뒤라 했죠. 698년 7세기. 자, 쭉 읽어보시면 되고 남쪽에는 누가? 신라가. 북쪽에는 누가? 발해가. 그래서 무슨 단어를 쓴다? 남북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남북국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거는 사실 조선시대에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발해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책을 썼는데 발해에 대해서 이제 책을 쓰면서 이 단어를 쓰게 돼요. 남쪽에는 신라, 북쪽에는 발해가 있다. 자, 내려가 볼게요. 이 지도 한번 잘 보실까요? 지도. 지금 94쪽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까 그 경이 5개가 있다 했잖아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5개. 5경.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신라가 있고 위에는 발해가 있으니까 여기는 남국, 여기는 북국 해서 남북국 시대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한번 가보죠. 어디 봅시다. 무왕 이야기 나왔네요. 무왕의 경우에는 먼저 중국의 산둥 지방을 공격을 하고 돌궐과 일본과 손을 잡았대요. 돌궐의 경우에는 이쪽 방면에 있는 유목민족이고 여기는 안 보이지만 일본이 있겠죠. 그래서 돌궐, 발해, 일본 이렇게 친구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신라의 경우에는 신라와 여기 안 보이지만 이거 당이 있겠죠. 당 이렇게 친구겠죠. 서로 이런 식으로 편을 먹는 거예요. 자, 쭉 보시면 문왕 정말 중요합니다. 문왕은 당하고 잘 지내고 당의 문물을 적극 수용을 했고 일단 수도를 옮겼다라는 거는 도망가는 거 아닌 이상 적국이 쳐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거 아닌 이상 자기가 의도적으로 수도를 옮겼다. 이거는 뭔가 좀 힘 꽤나 쓰고 일을 좀 많이 한 왕의 경우에 있거든요. 그래서 문왕은 수도를 옮겼다. 어디로? 상경, 용천부. 한번 지도에서 보고 갈까요? 어디 있어요? 그죠? 여기죠. 상경, 용천부. 여기 있어요. 상경, 용천부. 자, 넘어가 볼게요. 선왕 중요하다 했죠. 선왕 때 등장했던 별명 꼭 알아야 된다 했는데, 그죠? 여기 바다 동쪽에 번성한 나라 네 글자로 해동 성국입니다. 자, 멸망 볼까요? 어떤 나라든 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내부 분열입니다. 그래서 귀족들의 권력 다툼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때 이제 당은 이미 망한 후에 거란 세력이 와서 발해를 이제 멸망을 시켜요.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네, 발해는 누구한테 망했다고요? 거란한테 망했습니다. 거란에게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926년이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배울 고려 아시죠? 고려 들어봤을 거예요. 태조 왕건 고려, 그죠? 이 고려가 이미 성립이 된 이후거든요. 그래서 거란한테 망하고 나서 발해의 유민들이 고려 쪽으로 고려로 많이 이제 이주를 해요. 고려로 이 사람들이 고려로. 자, 밑에 한번 볼까요? 발해의 중앙 정치제도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발해의 중앙 정치제도는 아까 어느 나라를 본떴다고 했죠? 그죠? 당의 문물을 본떴다고 했죠? 당의 것을 본떠서 삼성육부가 기본 체제입니다. 그런데 운영에 있어서는 독자적이다. 이게 중요하다 했죠? 항상 중국 것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똑같이 베끼는 게 아니고 우리 스타일로 바꿔서 운영을 했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정당성의 제일 높은 사람이 뭐라고? 대내상, 장관이라는 뜻입니다.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고 그 아래 육부를 두어 나랏일을 나누어 맡게 했다. 그리고 좌사정, 우사정을 설치해서 육부를 관장하게 했고 삼성을 비롯한 여러 기구의 명칭도 당하고 달랐고 특히 육부의 명칭은 유교의 덕목을 따서 충, 인, 의, 지, 예, 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 있죠, 도표. 이거를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까 그 얘기 맞는지 한번 볼까요? 정당성의 장관 여기죠. 정당성의 장관이 누구라고? 대내상이랬죠. 이 사람이 제일 높아요. 제일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하고 그 밑에 좌사정과 우사정을 두어서 2번 쪽으로 보면 충, 인, 의는 여기 붙어 있고 지, 예, 시는 우사정이 붙어 있네요. 그죠? 그리고 보시면 가로 안에 맨 밑에 조그맣게 써 있어요. 괄호 안에 당에서 사용한 명칭이 괄호 안에 있대요. 그러면 정당성은 발해의 명칭인데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뭘 썼다고? 당나라는 그죠? 상서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죠? 당나라의 경우에는 상서성이 가장 높지 않거든요. 근데 발해의 경우에는 상서성하고 같은 급이었던 정당성이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점, 운영에 있어서 큰 차이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별표. 여기 아예 답이 있잖아요. 당의 삼성육부 비교할 때 독자적인 특징. 바로 이게 전부 다 답입니다. 전부 다 답인데 그대로 한번 꼭 여기다 써보세요. 별표해 두시고 넘어갈게요. 발해 문화 다 나온 게 있네요. 고구려 문화를 계승하면서도 당의 것을 받아들이고 국제적이면서도 독자적이다. 꼭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 무덤이죠. 무덤 양식은 참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쉽게 막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큰 영향이 있었을 때 또는 의도했을 때 바뀌는데 보시면 정효공주 무덤 벽화에 그려진 인물이나 벽돌 무덤인 점을 통해 보면은 이건 당나라 스타일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입고 있는 이쪽 인물들의 모습들이 중국 스타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벽화의 기법이나 평행고임 뭐냐면 여기 천장에 보면은 이렇게 계단이 거꾸로 올라가는 것처럼 해서 점점 좁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 좁아지는 구조는 고구려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효공주의 무덤의 경우에는 중국 스타일과 고구려 스타일이 잘 짬뽕이 되어 있다는 걸 보여줘요. 오케이? 자, 그리고 쭉 가볼게요. 아까 정혜공주는 어떻다 했죠? 정혜공주의 경우에는 고구려 스타일 굴식 돌방 무덤이다. 그런데 바로 방금 본 정효공주의 무덤은 혼합이 된 거다. 오케이? 그리고 수도인 상경성은 당의 장안성을 본떠서 건설됐다. 이 세 개 꼭 구별하십시오, 여러분. 자, 그리고 유학교육기관 뭐라 했죠? 그죠? 주자감. 나머지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석등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굉장히 커요. 이게 사진으로 보니까 조그맣지만 보시면 6.3m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쭉 읽어보세요. 아까 이불병자상 이거거든요. 두 명의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기와도 상당히 유사해요. 온돌, 뭐 이런 거, 토기 다 이제 굉장히 고구려하고 연관성을 볼 수 있다. 넘어갈게요. 자, 발해의 대외 교리 중요하다 했죠? 쭉 보시면 이 지도가 이제 진짜 좋아요. 별표. 자, 보시면 발해하고 다른 나라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는데 거란 쪽으로 가는 거, 당 가는 거, 일본 가는 거, 신라 가는 거 각각의 도가 있습니다. 거란도, 영주도, 조공도, 신라도, 일본도는 바다네요. 그죠? 왔다 갔다 하는 대외 교류를 많이 했다는 거죠. 자, 읽어보셔야 되고 밑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96페이지.
자, 96페이지 1번. 대조영은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을 이끌고 지린성에 어디에 도읍을 했다고요? 그죠? 동모산입니다. 동모산. 동모산에 도읍을 했다. 발해 무왕은 당의 압박에 대항하여서 먼저 어디를 쳐버렸죠? 계속 같은 지역. 산동 지역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산동 지역. 아까 당나라 나왔을 때 여기 산동 지역이에요, 여기. 여기를 먼저 쳐버립니다. 산동, 뭐 지방 지역 다 같아요. 산동 지방. 발해 문왕이 수도를 옮겼다 했죠. 어디? 그죠? 상경, 용천부. 상경, 용천부. 상경, 용천부. 자, 2번 갈게요. 발해의 삼성 육부는 그대로 모방했어요, 당을? 그거 아니라 했죠. 독자적으로 했다 했던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부분이 독자적이지? 하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은 잠깐 앞으로 갈게요, 여러분. 바로 여기 있죠. 94페이지. 이거 그대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중요해요. 뒤로 갈게요. 자, 2번. 발해는 전성기 때 바다 동쪽에 번성한 나라. 네 글자로? 그렇죠. 해동, 성국 맞습니다. 자, 발해의 정해공주, 온돌유적, 고구려 계승 맞나요? 네, 맞죠. 정해공주하고 정효공주하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정해공주는 고구려 스타일, 정효공주는 고구려와 당이 짬뽕된 스타일. 기억하시고. 자, 이제 자료 다시 한번 볼게요. 자료 하나 넘겨보면 사단원, 신라 말의 동요와 후삼국, 삼국이 다시 이제 이후에 생겨서 후삼국이라 하죠. 자, 넘어가 볼게요. 귀족들이 8세기 이제 이후가 되면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676년에 신라가 당을 완전히 몰아내고 온전한 통일을 이룹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흔히 말하는 통일 신라라고 하죠. 그러면 이거는 몇 세기예요? 7세기죠. 7세기 이후에 강력한 왕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8세기가 되면 8세기 후반이 되면은 왕들이 이제 약해지면서 귀족들이 성장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나라는 혼란스러워지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8세기 후반 신라는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예 왕을 죽여버린다. 그 비운의 왕이 누구냐면 해공왕이에요. 해공왕 때부터는 이제 굉장히 정치가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라 하대,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국정의 실무자였던 육두품 세력이 중앙 정계에서 밀려납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업무를 잘하고 능력이 좋지만 이제 결국에는 귀족들 세력에 이제 밀려나게 되는 거죠. 힘이 약해서. 귀족들은 계속 싸워요. 그리고 지방 세력들이 이제 중앙 세력 이제 힘이 강하고 나라가 멀쩡할 때는 중앙에서 각 지방들을 잘 관리가 됩니다. 각 지방에서 막 한마디로 나대지 못하도록 잘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중앙이 힘이 약해져요. 그러면 지방 관리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 그 지방에서 난다 긴다 하는 이 동네에서 잘 나가는 애들이 자꾸 이제 꾸역꾸역 성장을 하는 거죠. 이러면 이제 이 지방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사는 게 매우 어려워집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지워보고. 자, 대표적으로 보시면 지방 세력이 중앙 세력의 반기를 든 대표적인 반란이 김헌창의 반란입니다. 김헌창의 반란이라고 사람 이름이겠죠? 자, 2번 보시면 왕권이 당연히 강해지는 게 아니고 점점 약해집니다. 약화. 통치 질서가 이제 흐리멍텅해지겠네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이제 일어납니다. 귀족과 사원이라는 건 아시죠? 이제 불교 이런 거. 대토지 소유가 증가하면서 일반 사람들은 더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게다가 자연재해도 굉장히 심해요. 이때 당시 이제 자연재해가 많기 때문에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제 세금으로 다 뜯어가니까 더 살기가 힘들어지겠죠. 진성여왕 때 이제 사람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3번에 한번 써볼까요? 초적. 초적이라는 것은 이제 작은 도적들을 말합니다. 일부 세력이 결집해서 군사 조직으로 성장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상주라는 지역에서는 여기 한번 써볼까요? 상주라는 지역에서는 무슨 난이 발생하느냐? 사람 이름입니다. 원종 그리고 애노. 원종과 애노의 봉기, 이거 사람 이름이에요. 이제 신라 말기에 일어난 대표적인 반란입니다. 적고적의 난, 이거 역시 그렇고, 적고적은 뭐 붉은색 바지 입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새로운 세력의 성장 보세요. 5번에 들어갈 건 바로 호족입니다. 호족.
이제 호족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여기에만 쓰는 건 아니고 중앙 세력이 약해져서 지방 세력들이 성장했을 때 우리가 그 지방 애들을 호족이라고 부릅니다. 호족이라고 부릅니다. 중국 한나라, 뭐 고려 이런 때 등장하는 지방 세력들, 중앙에 위협이 됐던 세력들 다 호족이라고 표현합니다. 보시면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세력을 키웠다. 근데 그게 굉장히 다양해요. 군인 출신도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초적도 있고 바다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해상 세력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그 태조 왕건은 무슨 세력이냐? 해상 세력입니다. 바다에서 이제 장사하던. 그리고 보시면 각각의 자신의 지역을 직접 통치하고 왜? 중앙 정부가 힘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관리가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알아서 합니다. 뭐 농민들도 지그들이 알아서 군사로 쓰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아무도 임명 안 해줬는데 스스로 자기 혼자 성의 주인 성주다 스스로 장군이라고 자기가 자화자찬 자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6번을 보시면 중요한 게 있네요. 선종이라고 쓸게요. 선종. 선종의 경우에는 불교의 하나의 분파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 불교의 경우에는 부처님의 말씀이나 제자들 이야기들 모아놓은 책들 그런 책을 읽어야 되는데 한자로 돼 있지 뜻도 어렵지 내용 자체가 너무나 심오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교종이라 그래요. 교종. 왠지 공부 많이 할 것 같은 느낌이 나죠. 근데 이 교종에 반대되는 이 선종의 경우에는 딱히 책을 열심히 봐서 깨우쳐라 책 속에서 뭘 찾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생각해서 깨달으면 그걸로 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양의 수준이 매우 높지 않았던 지방 호족 출신들의 사람들한테는 교종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교종보다는 선종이 딱 입에 맞았습니다. 선종 승려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호족한테 굉장히 환영을 받았겠죠. 그리고 육두품 지식인 왜 중앙에서 활동 못하는데 각각 호족들이 이제 이 사람들 받아주는 거죠. 그리고 신라 정부에 대항하고 새로운 사회 건설하고 싶다. 그 중에서도 이제 육두품 보실게요. 정치 혼란 속에서 일부 육두품 세력이 그렇죠. 신라 하면 우리가 골품제죠. 골품제 때문에 출세를 못 하잖아요. 신라 천년간 이 골품제가 너무나 견고했기 때문에 이걸 깨부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골품제의 모순을 이제 비판을 하고 새로운 정치 이념으로 등장하는데 최치원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최치원이 당에 유학하고 다시 돌아와서 진성령한테 이렇게 개혁을 합시다라고 개혁안을 제시를 해요. 근데 제시한 거 자체는 왕의 호응을 받습니다. 좋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근데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진짜 바뀌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최치원은 너무나 속이 상해서 산에 가서 신선이 됐다. 그래서 신선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거는 그 잘난 최치원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런 거죠. 자, 진골 귀족 반발, 정계 은퇴하거나 그죠 아까 최치원처럼 호족과 함께 사회 개혁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 개혁한다고 이제 하는 사람들 중에 세 개로 큰 나라를 만든 게 바로 두 개로 큰 나라를 만든 게 바로 견원과 뭐 궁예나 궁예 밑에 있던 왕건이나 이렇게 되겠죠. 이건 나중에 이제 나오고. 자, 새로운 사상의 움직임 4번 볼게요. 자, 8번 한번 써볼까요? 아까 나왔던 거죠. 그죠? 선종. 선종이 유행합니다. 선종은 그냥 참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참선을 통해서 깨달아. 내가 깨달았어. 그럼 그게 끝이에요. 그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참선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면 오케이, 책 안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호족과 백성들에게 호응을 받아요. 글을 읽기 싫으니까. 자, 그리고 9번을 보시면 또 유명한 게 있죠. 풍수지리설. 풍수지리설은 먼저 알 것 같고, 도선은 사람 이름이에요. 도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중국에서 전래가 되고, 산, 물, 땅 이런 모양이나 형태, 그래서 도읍지나 집을 짓는 거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묘지죠. 묘지를 어디다 세우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하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신라의 수도는 여러분 다 알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경주입니다. 경주. 경주는 여러분 알다시피 동남쪽에 확 처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만 중요하고 거기만 계속 중요한 수도로서 역할을 했는데 땅은 넓어지고 세상은 넓어지는데 그죠? 그래서 지방 수도가 아닌 수도 경주가 아닌 지방도 매우 중요한 곳이 많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해준 게 뭐다? 풍수지리설입니다. 자, 그리고 10번 한번 볼게요. 10번 같은 말이 또 나오네요. 지방 세력, 호족에게 당연히 환영을 받았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최치원 등 일부 유학자들이 유불선 3교의 조화를 찾으려고 했는데 큰 효과나 성과는 없었습니다. 다음, 후삼국, 신라 그리고 나머지 두 개 나라 해서
나라가 3개. 그래서 후삼국이라고 하잖아요. 후삼국의 성립. 먼저 후백제, 그리고 하나는 후고구려. 두 개 다 이제는 세기가 바뀝니다. 900년이면 몇 세기인가요, 여러분? 900년이면 그죠? 10세기죠? 여기 900년, 901년, 10세기입니다. 자, 먼저 후백제, 상주 출신, 지금의 전주 쪽이 상주예요. 자, 상주 출신의 누구? 11번 견훤. 들어봤죠? 초등학교 때, 그죠? 견훤이 서남 해안의 군사력을 기반으로 해서 완산주, 지금의 그 전주 쪽이라 했죠? 도읍을 합니다. 그리고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을 차지해서 우세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성장을 하고 신라를 압박합니다. 후백제하고 신라는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자, 일단 후고구려, 당연히 고구려를 이제 잇는다라고 얘기하면서 하죠. 신라 왕족 출신, 여러분 잘 알죠? 그 애꾸눈, 눈 이렇게 가리고 있는 사람 누구죠? 그죠?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궁예. 궁예가 북원 지방의 도적대 초적을 바탕으로 세력을 확대했고 고구려를 따라한다. 신라 왕족 출신이지만 신라 왕실의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신라 왕실을 혐오하고 싫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송악 지역에 도읍을 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여러분 이 학교 많이 나왔죠? 태봉. 태봉으로 국호가 나중에 변경이 돼요. 근데 이 태봉의 내용이 그대로 이제 사실은 이후에 궁예를 몰아내는 게 여러분 다 알죠? 누구죠? 태조 왕건의 고려잖아요. 왕건이 이 태봉 스타일을 사실 그대로 많이 흡수를 합니다. 태봉의 통치 체제가 상당히 오래 유지가 됐다. 그리고 굉장히 좋았다, 나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죠. 책 한번 보죠. 97쪽 보고 있습니까? 힘내세요. 자, 97쪽 한번 쭉 읽어보면 아까 8세기 후반 가면은 나라가 이제 어지러워진다고 했죠. 어린 왕 누구? 밑줄 한번 가볼까요? 이제 해공왕. 해공왕이 살해당한 후로 왕이 계속 바뀌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반란이 일어났는데 대표적인 반란이 뭐라고? 김원창의 반란이라고 했죠. 여기 있네요. 김원창의 반란. 자, 김원창은 왕위 쟁탈전에서 원성왕에게 밀렸던 김주원의 아들이래.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게 불만이 있었대요. 자, 넘어갈게요. 쭉 보시면 여기 각각의 난들이 있어요. 설명이 다 되어 있진 않지만 96각간의 난, 김지정의 난, 김원창의 난, 김범문의 난 많죠. 이런 난리가 날 때마다 이제 나라는 혼란스럽고 백성들도 고생을 많이 했을 것이다. 넘어가 볼게요. 지방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고 가장 최고조로 살기가 어려웠을 때는 그죠? 진성여왕 시기입니다. 대표적인 반란, 아까 상주에서 일어난 원종과 애노의 봉기가 대표적이라 했죠. 그리고 각 지방에서 이제 세력들이 성장을 하는데 초적, 또 뭐 있어요? 호족, 뭐 해상 세력, 이런 세력들이 있다 했죠. 내려가 볼게요. 대표적인 농민 봉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자, 신라 말의 사회 혼란스러운 거에 지도가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보세요, 눈으로. 보시면 각각의 지역, 여기는 견원 지역, 아자개, 여기 원종 애노가 반란 일어나는데 여기에요, 상주. 그리고 궁예, 양길, 왕순식, 왕건, 이런 사람들 등장하죠. 자, 여기 보시면 호족의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중앙 통치가 미치지 못하니까 지방에서 이제 지들이 다 해먹겠다. 호족이 등장하고 스스로 성조 혹은 장군을 자기 마음대로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 밑에는 선종, 승려, 육두품 이런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쭉 내려가 볼게요. 자, 다양한 출신을 가진 호족이래요. 군인 출신의 견훤, 해상 세력의 왕건. 읽어보십시오. 사실 이 정도는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새로운 사상의 유행. 아까 뭐라 했죠? 교종은 너무 책을 많이 읽으래. 싫죠. 당연히 뭐다? 그렇죠. 선종. 선종이 마음에 쏙 들었대요. 여기 보면 이 불교 이 표시가 다 선종 대표적인 구산선문이라고 해서 선종 승려들이 지방 호족의 후원을 받아서 만든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쭉 가서 볼게요. 도선이라는 사람 찾아볼까요? 도선 어디 있습니까? 도선. 그죠? 도선이 중국에서 유행하던 풍수지리설을 가지고 들어왔대요. 풍수지리설은 기존의 경주가 제일 중요했던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지방에도 중요한 곳이 많다더라. 그래서 선종과 함께 호족한테 환영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치원 같은 사람들은 선종과 풍수지리설에도 관심을 보이고 유불선을 합치려고도 했다. 자, 선종과 풍수지리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별표해주세요. 선종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기억 니은 들어갈 거 먼저 찾아볼게요.
자, 선종은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곧 부처다. 그래서 경전을 중시하는 교정과는 다르게 글을 모르는 백성도 스스로 깨우치기만 하면 돼요. 그게 바로 참선. 그래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경주의 귀족은 기존의 그렇죠? 교종이죠. 기억에 쓰세요. 교종. 교종을 옹호하고 호족과 일반 백성은 당연히 뭘 좋아한다고? 그렇죠? 선종. 자, 그럼 풍수지리설 이거 중요하겠죠, 여러분? 풍수지리설. 풍수지리설은 산과 물, 땅, 어쩌고 사상입니다. 그죠? 지리적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친다. 즉 수도인 경주의 기운이 다했다. 그리고 각각의 호족이 자신의 지역이 앞으로 새로운 세상의 중심이 될 거다라고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했다, 굉장히 유효했던, 쓸만했던 생각이 풍수지리설이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면 될까요? 이 사람 이름 뭐예요? 이 사람이 바로 도선입니다. 도선. 도선하면 무슨 살? 그죠? 풍수지리설. 넘어갈게요. 101쪽. 자, 여러분 이 지도 정도는 사실은 다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발해는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태고 신라는 이제는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 해서 소위 말하는 먼삼국, 그렇죠. 후삼국. 견훤은 후백제, 궁예의 후고구려. 물론 후고구려는 나중에 누구한테 넘어가죠? 그렇죠. 왕건 세력에게 넘어가게 되지만 자, 한번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자, 후백제 언제 세워졌습니까? 완산에 도읍하고 견훤이 했고 후백제를 세웠대요. 10세기 딱 900년이죠. 그죠? 그리고 쭉 내려가서 보면 후고구려네요. 궁예가 세웠고 어디 갔어요? 후고구려를 세웠고 901년인데 나라 이름이 자꾸 바뀌어요. 자꾸 바뀝니다. 처음에는 후고구려였다가 마진이 됐다가 태봉이 됐다. 철원으로 옮긴 다음 태봉이 되죠. 나라 이름이 자꾸 이제 바뀝니다. 3번 바뀌었어요. 후고구려 한번, 마진, 태봉 2번 바뀐 거네요.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돼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신라 말에는 누구의 반란이 제일 유명합니까? 김원창이죠. 김원창 자체도 자신의 아버지가 왕이 안 돼가지고 자기도 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왕위 쟁탈전이 되겠습니다. 김원창의 난이 가장 대표적인 왕위 쟁탈전이다. 자, 9세기 진성여왕 때 상주에서 누가? 그렇죠. 원종 그리고 애노. 원종과 애노의 봉기가 유명하다. 자, 신라 말에 누구는 스스로 성주하고 장군이라고 지 마음대로 불렀다고? 그렇죠. 지방 세력 호족이죠. 신라말 호족. 다음 2번 신라말 호족 후원으로 선종 구산서문 맞죠? 지도에서도 보셨습니다. 최치원이 풍수지리설을 들여왔나요? 아니죠. 누구로 했어요? 그렇죠. 그 유명한 도선입니다. 도선. X. 자, 궁예는 철원으로 도읍을 옮기고 나라 이름 태봉. 방금 했죠? 여기 철원으로 도읍을 옮긴 뒤에는 다시 태봉으로 고쳤대요. 동그라미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한 장 넘겨볼까요? 102페이지. 여기 당연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각각 문제를 다 풀어보시고 보시면 11번부터 15번까지는 서술형입니다. 당연히 다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 보시면 교과서 몇 쪽을 봐라 그럼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거 보시고 꼭 써보고 교과서 맨 뒤에 보면 답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여기 1, 2, 3단원 다 어렵겠지만 3단원 이후부터 이제 더 갈수록 어렵습니다. 고려, 조선, 그리고 3학년 때 배우는 근현대사 장난 아니게 이제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고생하시겠지만 좀만 힘내시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당연히 시험에도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시험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 고등학교 가서 그리고 어른이 돼서도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일종의 상식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꼭 공부 열심히 해주십시오. 고생하셨어요.